자, 오늘은 빛의 빛의 굴절 실험에 대한 어떤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렇게 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악화돼가지고, 원격을 하다 보니까, 하는 방법이 하다 보니까 시작하게 됐는데, 뭐 많이 부족하고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쌤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빛의 이해시요. 우리 빛의 굴절 실험에 대한 오늘 수업인데, 빛의 굴절 실험은 저번에도 뭐 우리 그때 중력 가속도 할 때 중력 가속도 측정은 되게 간단한 거였죠. 뭐 실험 자체를 조금 빈약하게 해서 좀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용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번에는 빛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실험 한 가지를 해보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빛의 굴절. 빛의 굴절에 대한 실험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빛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얘기죠. 빛이란 무엇인가? 빛. 지금 또 레이저 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빛에 대한 공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하광학인데, 기하광학이라는 것은 사실, 빛에 대한 이해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거울이나 렌즈에 의해서 빛이 휘거나 반사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 상이 어떻게 생기냐에 대해서 모든 파면을 고려하지 않고 음연파의 수직이 몇 개의 광선만 추적해서 빛의 경로 한 개만 추적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반사되고 어떻게 굴절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다뤘던 학문. 눈에 보이는 것이 공부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했던 게 기하광학입니다. 그에 반해서 파동광학이다. 뭐 알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질문을 할 거예요. 빛의 본질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파동적인 측면도 많이 갖고 있는데 빛의 파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고 특별히 이제 빛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간섭과 해절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셈은 이것이 이제 기하광학이니까 파동성하고 관계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모든 게 다 떨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여하튼 빛의 굴절, 빛의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게 레이저 포인트죠. 이런 실험 기구를 우리 학교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물이 차 있어요. 어떤 물질의 경계면에서 어떤 식으로 굴절하느냐 이렇게 하나의 선만을 추적하는 모든 파면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빛의 진행 중에서 한 개만 추적해서 선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기하광학이라고 볼 수 있죠. 파동광학은 사실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는 빛은 잘 없죠. 그리고 이렇게 경로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어떤 일종의 조작인데 사실은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나중에 시간 있으면 더 설명해 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보통의 빛은 전파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점에서 어, 이렇게 일부러 그 한쪽으로 가게 조작되지 않다면 온 사방으로 다 퍼지게 돼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러면서 기본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파동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는 게 파동 광학이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무늬가 있는 걸 봤을 때 회절이나 간섭 이런 것을 조금 얘기해 보고 싶어서 표현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넘어갑시다. 빛의 이중성 이제 이 차원에서 이제 쌤이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옛날부터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전역학에서 처음에 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리는 크게 고전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어, 현대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고전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졌던 물리적인 주제가 힘에 대한 얘기였어요. 힘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뉴턴이 많은 해답을 줬다고 그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물리를 통틀어 여러 과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빛입니다. 빛, 라이트. 빛의 본질은 뭐냐? 빛의 본질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두 가지의 팽팽한 입장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빛은 지금 펜이 좀 이상하지만 이상하네. 이거 치워야겠네. 죄송합니다. 어, 빛은 입자다. 입자다는 건 뭐겠어요? 어, 굉장히 급조된 포인트, 그 마우스로 그릴 수가 어색하네.
덩어리라는 거죠, 덩어리.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가 바로 아까 빛의 기하 강의, 파동 강의 얘기할 때 얘기한 빛은 파동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뭐 한참 일어나실 때 됐겠는데, 하지만 해가 뜨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부터 빛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었다, 존재한다는 걸 알았고, 성경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은 뭐 내가 지금 기독교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무대로 내려가는 경전이나 신화에 대한 얘기에서도 보면은 빛이 있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새살이 막 부딪히 이렇게 내려가면 이 존재, 이 영원한 이 존재는 뭘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햇살 가루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막 그리잖아요. 반짝반짝. 네. 이런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반짝거리는 금가루 같은 존재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입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작지만 덩어리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빛이란 것은 에너지다,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극한으로 가면 어떤 존재, 가루가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죠. 그게 파동의, 빛의 본질은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게 다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됐네. 되네. 그렇게 하는 게 빛의 이중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입자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미리 켜보냈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많은 사람 다 알겠지만 딱 생긴 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뉴턴이죠, 뉴턴. 뉴턴은 고전역학, 특히 과학 전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죠. 과학혁명을 이룬 사람이니까. 1687년 뉴턴의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만들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관도 바꾼 사람인데, 하지만 항상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뭐 성격도 약간 뭐 지독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고집도 세고. 하지만 영원한 과학적 명성이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인지도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거의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 이 사람 뉴턴도, 이 저명한 과학자 뉴턴도 빛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프리즘을 들고 실험하는 건데, 지금 정확한 얘기가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이 프리즘이 분산돼서 나가는 것을 입자적인 관점에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프리즘 한 개 더 사용해서 다시 모을 수 있는 것에서 이거는 파동이라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기록이 있어요. 여하튼 뉴턴은 빛은 빛살가, 햇살가루, 신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뉴턴이 했던 얘기 중에서 이렇게 정말 조작이 미숙하네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신학하고 세계를 뗄 수가 없었으니까 이 당시에 대충 그려볼게요. 이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뭐가 이렇게 햇빛이 떨어져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 이 그림자가 생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뉴턴이 얘기했어요. 봐라, 빛이 가루니까 여기 그림자가, 이 햇살 가루가 이 십자가에 탁 튕겨가지고 일부는 나가고 바닥에 도달한 것에만 이렇게 밝다. 나머지 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이 햇살가루 빛의 입자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그래서 빛은 입자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 빛의 이중성 얘기했죠. 이에 반하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이 사람 누구냐? 하위온스라고. 옛날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라떼는 얘기인데 호이겐스라고 배웠어요. 이 사람이 빛은 파동이다라고 얘기했고, 굉장히 유명한 호이겐스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이 물결파를 가지고 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이겐스는 물결파를 가지고 주로 얘기했으니까 이 물 입자 H2O죠. 물 분자하고, 물 분자는 확실히 입자죠. 빛이라는 존재도 물과 같이 파동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물론 호이겐스가 파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체계적인 어떤 것을 습득했지만, 빛에도 이것이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애매했죠.
하지만 호이겐스 원리가 어떤 거였냐면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빛이 이렇게 파동 물결파처럼 가요. 그럼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점이 하나의 전파원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회절한다 장애물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뭐예요? 호이겐스, 지금으로 치면 하이원스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뉴턴과 달리 빛은 파동이다. 자기가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빛이 입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빛은 파동이다 이 입장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뉴턴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뉴턴이 더 유명하니까. 이 사람도 유명하지만 견줄 바가 안 되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파동설이 승리합니다. 뉴턴의 이 유명한 입장에도 긍정하고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뉴턴을 다 인정해 주겠지만 빛은 입자다라는 기존의 뉴턴의 그 유행설을 등에 업는 생각이 뒤집어지는 계기가 생기죠. 많은 사람은 알지 모르겠지만은 역시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젊은 세대로부터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농담 같은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이중슬리 실험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있느냐? 영, 예. 토마스 영이라는 젊은 과학자, 라는 젊은 거 맞겠죠? 뉴턴이 1727년에 죽었고 호이겐스는 그 전 사람이네, 그죠? 하지만 토마스 영은 그 후대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전파원, 예를 들어서 여기 전구를 두는 거죠. 그때는 백열등이나 LED 등이 없었으니까 이게 왜 생긴지 모르겠네. 그러면 여기에 파원이 생기겠죠. 이렇게 파동이 생기겠죠. 근데 슬릿을 한 개 더 둡니다. S2에. 왜 두냐면은 위상이 같고 똑같은 진동수와 진폭으로 진행하는 똑같은 파원 두 개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걸 동시에 이제 전구 두 개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그리고 똑같은 파동으로 진행시키려면 굉장히 사실 기술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파원 하나 두고 작은 틈을 둔 다음에 전파원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평행하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인 지점의 양 끝에 또 구멍을 두 개 뚫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약간 이쁘게 안 그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양 끝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여기 도착한 지점과 여기 도착한 지점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가 만약에 마루면 여기도 마루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서 이 B와 C의 슬립 부분에서는 똑같은 세기와 똑같은 위상의 똑같은 진폭과 진동수가 가진 두 개의 전파원이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잔기술처럼 만든 거죠. 그렇게 돼서 여기 조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보다 이 길이가 훨씬 깁니다. 이게 이제 L이 되는데 요 것이 길다는 거지. 요 길이에 스크린을 두어요. 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얼룩무늬가 생긴다는 걸 발견했죠. 여러분 실제로 실험했으면 선생님이 준비해서 한번 보여줄 것 같은데 이중슬릿이죠. 그럼 왜 이렇게 얼룩얼룩한 무늬가 생기느냐? 만약에 빛이 파동이면 입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얼룩무늬가 생기지 않고 여기랑 이 슬릿 여기 부분이랑 이 슬릿 여기 부분이랑 여기만 두 개가 집중적으로 절로 밝겠죠. 여기는 연락 밝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이런 얼룩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느냐? 이게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경로 차이에서 보강과 상쇄가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가 반복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가운데가 제일 밝아요. 이걸 그래프 표시하면 뭐 이렇게 될 건데 가운데가 제일 밝고 세기를 표시하면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근데 여하튼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는 거지. 이걸 봤을 때 빛은 물결파가 이렇게 실험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물결파와 비슷하게 어떻다? 파동이다. 라고 증명하죠. 이게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뉴턴이 신의 은총, 햇살가루처럼 했던 빛의 입자설이 쑥 들어가는 그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 획기적인 어떤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햇살가루 좀 사실 지금 봐도 되게 과학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쑥 들어가죠. 뉴턴이 다 잘했지만 빛에 대한 해석에서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영국의 맥스웰라는 사람하고 또 헤르츠라는 사람이 또 연달아 빛의 파동설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어떤 또 완성도 있는 어떤 수학적으로 완성도 있는 식을 만들어서 실험도 하게 되는데 잠시 구경해 볼까요?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좋아했던 이 네 가지 식을 만들어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다 기억도 못하고, 또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빛이 결국은 뭐다? 전자기파라는 생각을 이제 완성시킨 거죠. 파동이 파동인데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행이 연달아 진행하는 전자기파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뭐 E가 뭡니까? 여러분 정도면 이제 이 전기장인 걸 알죠. 그 다음에 이게 미분 표시인데 미분형도 있고 적분형, 인도형도 있는데 이 수학 네 가지씩은 지금 미분형이에요.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일반 물리학 뭐 대학을 가면 처음에 기초적인 대학에서 이거 배우게 될 건데 이 형태가 뭐냐 하면은 전기장의 다이버전스 미분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공간 안에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이렇게 발산한다라는 형이고 이걸 뭐 굳이 설명한다면 이거는 전하가 존재하면 주변에 전기장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자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맥스웰 방정식이 되죠. 전기장과 자기장은 굉장히 비슷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반응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기장을 만드는 존재는 없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이거 전기의 회전이 결국은 전기의 변화가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전기장을 유도한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계속 자기를 유도하겠죠. 자가 복제처럼 그렇게 해서 공간을 퍼져나간다. 이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헤르츠도 이제 이와 관련된 실험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진동수의 단위가 뭐예요? 헤르츠죠. 헤르츠도 이런 실험을 하는데 이런 실험입니다. 이런 실험. 여기 보면은 여기 헤르츠인데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송신기가 있고 수신기가 강력한 이제 고전압을 코일에서 발생시켜요. 이게 자체 유도 현상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스파크가 팍 튀어요. 이게 공기 중이기 때문에 여기 금속구 같은 게 두 개 딱 있죠. 공기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선이 단선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죠. 전기가 아무리 고전압이 가더라도 이게 단선됐으니까 R이 엄청 큰 거예요. 하지만 전압이 엄청 크다 보면은 장황이 아무리 크다 보도 단순한 오메 법칙에서 I는 R분의 V에서 R이 굉장히 크면 I가 안 흐르는데 V가 엄청 크면 이 사이에 스파크가 튀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공중으로 전기장이 생깁니다. 이 전기장의 발생이 멀리 있는 이런 아무런 건전지가 없는 이런 도선의 금속구에서도 감전될 가능성도 있는데 헤르츠가 실험해 봤을 때 여기도 스파크가 튀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 공기 중으로 전기장이 전달된다는 소리죠.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뭔가가 전기 신호가 전달된다는 소리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결국 이게 전자기파의 발생에 많은 영향을 줘요. 이걸 헤르더로 표시하면 이게 리시버 수신기가 되고 여기가 이제 송신기가 되는데 뭐 이런 장치로 해가지고 여기 고전압을 유도해가지고 물론 여기도 단순 형태 전자기파 형태로서 스파크를 튀면 비슷한 형태의 여기서 공진돼서 여기도 스파크가 튄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공중으로 진행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자기파에 대한 실험을 공로로 인정받아서 진동수의 단위가 지금 헤르츠죠. 이거보다 사실 맥스웰 방정식이 더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 얘는 공기 중으로 전달된다 뭐 얘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달된다는 수학적으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 식을 보고 이제 아인슈타인 후대에 굉장히 물끄러미 이 식 4개를 바라보면서 뷰티풀 하면서 아름답다 하고 외쳤다는 그런 헛소리가 있죠. 그런 소리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광전효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전효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파동소리 승리해서 빛은 이제 무조건 파동이다라는 게 이제 우세였지.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할 때 입자가 맞냐? 처음에 뉴턴 때 그랬죠. 그래 파동이 맞냐? 0 이후로 그랬죠. 특히 맥스웰이 완성시켰죠. 하지만 지금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이제 광전효과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광전효과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광전효과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 아인슈타인 이전에 광전효과라는 현상을 관측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광전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빛이 금속판을 때리면 배터리가 있지만 배터리가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발견하는 거죠. 왜냐면 이 배터리 효과는 전자가 이쪽으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하튼 빛이 딱 어두운
막에서 이걸 탁 걷어가지고 빛이 판을 때렸을 때, 지금 눈에는 안 보이겠죠, 빛이. 마치 뉴턴의 해설가루처럼 뭔가 튀어나와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또 한 분의 어떤, 어, 센세이션? 하여튼 또 한 번의 생각이 되게 복잡하게 만든 거죠. 1800년대 초에, 그러니까 19세기 초죠. 이미 광전 효과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1888년, 그렇게 유명하진 않죠. 여러분, 이 러시아에서는 유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뭐 뉴턴, 아인슈타인처럼 아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 과학자 스톨레토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체에 비춰준 전자기파의 세기와 광전 효과의 결과로 흐르게 된 전류가 서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광전 효과란 현상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전 효과로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이론적으로 완성하고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사람이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먼저 상을 받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이제 빛이 쪼여졌을 때 전자가 생긴다, 전류가 흐른다 이것만 생각했고 이것이 빛의 입자성, 빛도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1902년에 레나르트란 사람도 역시 광전 효과의 어떤 그 현상을 발견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느냐, 빛이 입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광량좌설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상대성 이론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과학자들도. 그래서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 후대에 이제 이것이 더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 광양자설,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먼저 수상합니다. 플랑크의 양자가설을 빛에 적용해서 빛은 플랑크 상수의 그 진동수를 곱한 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알갱이로 활동한다는 거죠. 빛 한 개의 알갱이가 HF, 그때 독일 말로는 HF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하나 갖고 있는 당구공처럼 알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갱이가 금속판을 더덕더덕 때려가지고 전류가 튀어나오게 된다. 뭐 이것도 설명하려면 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설명이 광전 효과 같은 경우는 금속판에 때려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나오잖아요. 금속판을 때려 전류가 나오잖아요. 이 현상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빛이 파동이라고 그때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동설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이게 파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금속에 있는 전자를 끄집어낸다. 근데 파동설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발견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조명이 있을 거잖아요. 이 조명이 있을 거면 조명이 쫙 쬐면 여기에 어떤 충분한 에너지가 있으면 광전 효과가 생겼겠죠. 이 사람들도 그걸 발견했겠죠. 근데 이 조명의 색깔이 지금 여기 빨간색이 나오는데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보라색이냐 이 진동수에 따라서 아무리 얘가 예를 들어 광전 효과 안 생기는 빛이었어요. 아무리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빛의 양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도 광전 효과 안 튀어나오는데 굉장히 미약한 빛이라도 예를 들어서 보라색 빛이나 파란색 빛이 딱 조였다. 그러면 바로 광전 효과 발생하는 지체 없이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아인슈타인의 포인트죠. 이거는 빛이 알갱이 입자가 아니면 빛 입자가 아니면 HF라는 에너지 덩어리가 빛 입자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해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의해서 빛이 파동이다라는 어떤 주된 생각이 서서히 바뀌게 되죠. 재밌는 거 아까 나오지만 처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별로 안 유명했을 때겠죠. 제기한 광양자설을 막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노벨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 탄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빛이 입자야지만 설명하는 것들이 더 많이 발견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빛이 입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또 정설이죠. 그럼 뭐냐? 빛은 파동은 아니고 다시 또 입자인가? 그렇지 않죠.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자,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의 이중성이죠. 이중성. 빛의 이중성. 자, 그래서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존재 중에서 빛은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이었고, 파동만이었는 줄 알겠는데 입자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했는데, 재밌는 건 물질파라는 개념이다. 물질은 뭐냐면은, 이게 보통 이 현대물리라는 게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빛이라는 것은 정지 질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없겠지만, 하여튼 가만히 있을 때 질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만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렙톤 종류겠죠. 예를 들어서 표준 모양에 의하면은 쿼크 이런 것들 중에서 힙수도 나오지만,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쿼크는 렙톤인데, 이 쿼크와 렙톤 중에서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렙톤이 뭐냐면 전자입니다. 전자는 여러분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당연히 입자죠. 물질이죠.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움직일 때 이런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게 물질파입니다. 드브로이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보어가 사실은 이런 가설을 먼저 제창해가지고, 전자가 돌 때, 전자주의, 특히 수소 원자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가지면서 이게 진동하면서 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돌지는 않아요. 요즘의 정설은. 하지만 이런 가설을 제창했어요. 그리고 드브로이는 이에 이제 보조를 맞춰가지고 물질파라는 개념. 실제로 전자가 전자핵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자핵이 아니에요. 전자선을 쏘았을 때 이렇게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회절의 무늬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뻐끔뻐끔 하죠. 이게 마치 우리 벽면에 아까 얘기한 그 영의 실험처럼 얼룩무늬가 생기듯이, 공항광석, 상쇄광석의 회절 무늬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재밌는 것은, 그건 아까 영의 실험 같은 경우는 빛을 쏘아 보였을 때잖아요. 이번에는 전자를 쏘아 보였을 테니까, 이건 이제 전자도 회절한다는 거죠.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왜냐하면 전자도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물질도 물론 물결파라는 게 있지만, 그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 전자가 빛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솔베이 회의인데, 갑자기 이걸로 넘어가니 좀 뜬금없긴 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었네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뭐라든부터 상대성 원리 이런 것부터 해서, 빛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서부터 해서, 그런 현대물리의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제를 다뤘던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2박 3일인가 3박 3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그때 당시에 현대물리의 초석을 이루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실, 딱 보면 이 사람 누구야? 키리 부인이죠.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이고, 그 외에도 최출 보면 이름 한 번씩 들어가면 로렌츠 이런 사람 만들어봤나요? 보어, 이 사람이 이제 말상, 드브로이가 보어 옆에 이 사람이 드브로이네. 디락 이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하이젠베르크 없나? 여기는 하이젠베르크 위에서 네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이 하이젠베르크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 솔베이 회의에 참석했던 29명 과학자 중에서 17명이 노벨 물리학상 받았습니다. 이 이제 단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죠. 혹시 나왔네. 여기 모였던 과학자들 중에서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특히 보어가 서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양자적인 가설에 대해서 나누는 때 논쟁을 펼쳤는데, 상부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상부성의 원리는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전자가 이제 파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냐, 양자 가설을 도입해야 되냐 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처음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보어가 되게 전자가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나중에는 이제 전자의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속력하고 이런 얘기를 얘기할 때 두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이론이 서로 약간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펼쳤습니다. 아까 솔베이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까지 갑자기 들어가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 불확정성 원리 알죠? 아까 하이젠베르크 그 사람이 어떤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얘기가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뭐 어떤 얘기가 빛이란 무엇이냐가 얘기했을 때 처음에 뉴턴이 있자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영이란 과학자가 파동이다. 그 다음에 뭐 맥스웰과 뭐 헤르츠가 이제 열거해서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또 세계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빛은 또 상대성 원리 말고 광전 효과 이런 걸 또 증명해가지고 빛은 입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급기야는 보우가 전자도 입자 파동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 물질도 결국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자 가설 를 하죠. 결국 현대 물리하고 빛에 대한 연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가 움직일 때 핵이 있고 전자가 움직일 때 그렇게 막 뺑뺑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렁출렁 도는 거죠. 이렇게 출렁출렁 이상하게 그려지는데, 그런 얘기까지 한 사람이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없고, 빛의 전자의 움직임에서 전자의 위치와 P는 이제 운동량이죠. 운동량 mv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량을 측정한다라는 것은 속도를 측정한다는 것 같은 건데, 측정한 것을 동시에 아는 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에 있어서 이제 보호를 추구하는 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을 추구하는 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많이 팽팽하게 갈렸어요. 그래서 네, 서로 이제 이거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떤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얘기까지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본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원격 수업에서 좀 이제 좀 지겨워서 안 보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안 보는 학생도 있을 건데 틀어놓고, 본다는 건 이건 뭘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본다는 거는 어떤 사물이 있어요. 나무가 있다 칩시다. 근데 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기 생물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광선이 삐 나와서 내 눈에 탁 해서 여기 망망을 건드려가지고, 뭐 수정체 통과하고, 뭐 이렇게 안구를 통과해서 여기 시신경을 건드려, 망망의 시신경을 건드려, 뇌에 가가지고, 나무,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나무는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죠. 태양빛이 있어야 되죠, 태양빛. 태양빛이 있어가지고, 태양빛이 가서 나무에 반사해서 산문색인 어떤 백색광이 도달하겠죠. 이게 초록색일 거 아니에요. 지금 빨갛게 그렇지만. 그러면 RGB 중에서 RB는 여기 흡수하고 G만 반사해서 내 눈에 투과했을 때 나무가 저기 있고 초록색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본다는 것은 결국은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행위입니다. 근데 얘기를 왜 하느냐. 빛이 물체에 충돌해서 튕겨서 나와서 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모든 물리적 측정에서는 뭔가를 관찰한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가서, 그러면 질량 m이 있다. 그래서 v란 속도로 간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속력은 얼마냐? 뭐 v0 했을 때 얼마냐? 그 다음 에너지는 얼마냐? 이런 게 지금 물리학에서 보통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실험을 할 때 결국은 내가 이걸 관찰해야 되죠. 그래서 봐야 되죠. 근데 이런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측에는 어쨌든 간에 빛의 역할이 필요하다. 근데 측정하는 행위가 결국은 어떤 물체에 반사돼 가지고 어떤 물체에 반사돼 가지고 만약에 물체가 치면 물체에 반사돼 가지고 내 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측정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어떤 수레가 움직일 때는 수레를 봤다고 해서 수레 움직임이 갑자기 뭐 느려지거나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전자 같은 건 다르다는 거예요. 전자 같은 거. 그 자체가 내가 결과 측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어떤 위치의 전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자는 워낙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근데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큰 에너지가 이마에 전자의 속력 같은 운동량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전자가 어디 있냐라는 것과 전자의 속력이 얼마인가를 동시에 알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아까 했던 식 있죠. 요거. 이 식을 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이제 김상욱 교수의 양자공부 책에서 보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발췌한 건데 그렇습니다. 빛의 얘기 하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만 해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주제는 아니까 여기서 빨리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어떤 빛이 나온다라는 것은 전자를 측정하고 싶으면 파장이 짧은 빛이 쏘아야지 얘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얘를 속력이나 위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지, 운동량을. 그래서 원래 속도를 알 수 없게 되고, 파장이 긴 빛을 쏘면은 얘한테 영향을 안 줄 수는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왜냐면은 이 파장 자체가 이 전자의 사이즈보다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이것도 수정됐어요. 알 수 없다 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식으로. 하지만 뭐 여러분 그거까지 알 필요 없고, 이거는 또 그에 따라 좀 재밌는 만화인데 이제 머리 식히라고 지금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보기 싫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람 울렸네. 미안해요. It's a dead hit.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1번마, 2번마가 이제 피니시 라인 오고 있는데 원자 수준으로 굉장히 완전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 심슨 가족 만화인데 풍자 만화예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They are checking the electron microscope. 그러니까 이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얘가 누가 먼저 들어간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위너가 3번마, 3번, 4번마네. 미안해요. 3번마가 먼저 들어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퀀텀 사이즈로 이거 양자역학 사이즈로 했을 때 굉장히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측정하면서 이미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양자역학을 알아야 웃을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판독 들어갑니다. 3번 말이 양자한개 크기만큼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관측에서 결과. 근데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할 실험에 다시 돌아오면은 빛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파동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파동성은 크게 어떤 경우에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느냐, 굴절 반사의 성질을 갖고 있거나, 굴절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다시 또 우리 중학교 수준이나 고등학교 수준 돌아와서 빛에 대해 얘기해봤을 때 빛의 파동성이 어떤 게 있느냐, 굴절 반사가 있다. 뭐 컵에 꽂아놓은 빨대가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 이 빛이 굴절하기 때문이죠. 또는 물가에서 뭐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바닥에 거울처럼 비쳐 보이죠. 이 상이 이렇게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굴절하거나 반사한다. 이렇게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거는 또 입자의 성질하고도 꼭 관계가 없지 않은데, 하여튼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빛이 회절한다. 어떤 그 밖에 이제 어두운 암실에 내가 오늘 깊게 이제 숙면하기 위해서 방을 깜깜하게 하더라는데 문을 쫙 열었다. 그럼 여기만 빛이 밝은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빛이 퍼집니다. 이렇게 회절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물을 돌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간섭무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빛이 이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빛이 파동성을 보여주는 이제 예가 됩니다. 앞에서는 빛의 이중성, 빛의 본질에 쭉 설명했지만 오늘 할 실험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빛의 파동성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는 거죠. 빛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페르마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한 점에서 출발한 빛이 다른 점으로 진행할 때 광선의 경우는 두 점 사이를 지나는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로 진행한다. 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빛의 굴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빛이 왜 굴절하냐 라는 것을 페르마의 원리로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뭘로 보여요? 이건 사람이고 얘는 뭘로 보여요? 거북입니다. 이거는 이제 맛있는 먹이, 사람 음식 같은 거죠. 얘도 먹고 싶고 얘도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떤 경로로 가야 가장 빨리 여기 도달할 수 있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수학적으로 최단거리, 직선이죠. 이렇게 가야지 가장 빨리 얘를 먹을 수 있게 둘이 경주를 해요. 물론 사람이 더 빠르겠지만은 물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이 또 느려지니까. 근데 이렇게 가야 제일 빠르다 생각하지만 사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경로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거북이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물에서 느리죠. 육지보다. 그래서 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을 가장 적게 가는 방법. 그리고 만약 거북이 같은 생각에서는 자기 육지에서 느리니까 엉금엉금 물에서 막 이렇게 헤엄쳐서 빨리 가잖아요. 사람보다 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거리보다 너무 많은 길을 돌게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 합리적인 더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적으로 적당한 거리가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나 거북이에게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보다는 조금 더 덜 돌아가고 하지만 물을 조금 더 적게 가고 육지를 더 많이 가는 어떤 특정한 가장 최적화된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그 경로를 통해 찾아가야 가장 빨리 음식을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경로가 된다. 근데 만약 거북이 같은 경우 어떻다? 반대죠. 육지에서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너무 돌아가니까 어떤 적당한 경로가 있을 것이다. 사람처럼. 이렇게 가는 게 뭐가 된다? 거북이의 길에 최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사람이든 그 거북이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다? 요게 이렇게 보면은 요게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이라고 해요. 이걸 I라고 합니다. 인시던트 해가지고 입사각, 여기 R 리플렉션 해가지고 그 반사고 리프렉션 해가지고 굴절각이 됩니다.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그렸는데 요게 수선을 그렸을 때 다시 해볼게요.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이게 직각이다. 직각. 그렇죠. 네. 여기 보다 입사가 요게 굴절각이 됩니다. 입사가 굴절각 어느 게 큽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입사각이 크죠. 여기서. 근데 만약에 거북이 같은 경우 봅시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가 거북이 I가 되고 I 다시 합시다. 요 각도가 거북이의 굴절각 R 다시 합시다. 그럼 I 다시 거북이 같은 경우하고 R 다시는 어느 게 큽니까? 당연히 R 다시가 크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떤 파동이라 칩시다. 빛도 될 수 있고 사람 파동, 거북이 파동이라 했을 때 매질에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날 때 얘는 굴절합니다. 어떻게 지났냐, 어떤 각도로 굴절하느냐 결정하는 건 뭐다? 결국 이 파동이 가는 속도입니다. 인간,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육지에서 빠르죠? 빠른 곳의 각도가 더 커요. 근데 거북이 같은 경우 어때요? 물에서 빠르죠? 그래서 빠른 곳의 각도가 더 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그 비율 차이, 어느 게 더 각도가 크냐, 나중에 스네일 법칙이 나오는데, 이것은 페르마의 원리를 따르면 빠른 곳의 각도를 더 크게 해서 달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최소 시간을 가는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어떤 입장에서는 최단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개미도 페르마의 원리를 안다라는 얘기인데, 슬슬 많이 지쳤을 거니까 좀 짧게 얘기하면, 개미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소리냐면, 개미가 처음에 한 마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막 랜덤하게 가겠죠. 근데 여기 먹이가 있다 칩시다. 먹이가 있으니까 여기로 가겠지. 처음에는 진짜 영리한 개미는 이렇게 가겠죠. 가장 빠르니까. 근데 여기 부직포가 있어요. 부직포에서 개미가 느려요. 막 찍찍 걸리고.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럼 이마가 한두 마리가 처음에 막 가다가 점점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빨리 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신호를 준대요. 그러면 마치 이 경로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 이게 I가 되고, 그래서 여기 매질 경계면이면 여기가 I가 되고, 여기가 R이 되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I보다 R이 더 작죠. I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쪽이 개미 더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집단 지성을 거쳐서 가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재밌죠? 좀 피곤했지만 오늘 이제 스네일 법칙을 할 건데, 그런 이제 오늘의 본론은 이렇게 돼요. 빛은 이처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질의 경계면에서 그냥 통과하지 않고 작사를 던지면 작사를 그냥 느려지지만 이렇게 통과하겠죠.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절하게 됩니다. 굴절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입사각이 되겠죠. 그려준 게 좋겠네. 여기가 I, 여기가 R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빛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굴절률 N1, N2라 할 때 뻑뻑한 정도가 굴절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얘보다 지금 더 굴절률이 크겠죠. 이런
굴절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더 느려요. 속도는 어디가 더 빨라요? 위가 더 빠르겠죠, 빛이. 왜냐하면 굴절률이 큰데 속도가 느리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곳은 어떻다? 굴절률이 크다. 굴절이 크다. 속도가 빠른 곳의 각도가 크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i가 크면 sin i도 커요. 왜냐하면 sin 함수라는 게 여러분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0에서 90도일 때 0에서 90도일 때 0 sin 함수 이렇게 생겼죠. sin 함수가 sin.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가 크면 클수록 sin i도 크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칙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스넬의 법칙이 됩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외워도 되긴 돼요. sin i하고 sin r의 b가 v1과 v2의 b. 결국 속도가 크면 sin r 값도 크고 속도가 작으면 sin i 값도 작다. 여기서는 지금 i가 더 크죠. 그럼 sin i가 크고 v1이 크면 sin i도 크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결국 sin i가 크다는 것은 i도 크다는 소리고 결국 v는 람다 f이기 때문에 v는 람다 f예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서 진동수는 서로 같아요. 여기서 일로 가나 절로 가나 파동이 진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람다 F에서 람다 1 F1, 람다 2 F2가 되겠죠. 인마가. F가 같기 때문에 결국 V의 B는 람다의 B와 같고 그 다음에 굴절열의 B는 1, 2, 1, 2, 1, 2인데 얘만 1, 2 반대죠. 이 세 개는 서로 같이 비례하고 얘는 서로 교차해서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일정하고 상대 굴절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스넬의 법칙이 됩니다. 스넬은 네덜란드 스넬 학자 스넬리우스에 따라 이런 붙여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 법칙이라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빛의 굴절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한테 이거는 파일로 나갈 거고 또는 종이로 제공하겠습니다. 잠깐 나가서 시청을 끝나고 잠깐 나가서 요 굴절 실험 보고서 잠시 같이 한번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실험 보고서를 쓰는 게 이제 끝인데 수행평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잠깐 볼게요. 빛의 굴절 실험 2020년 오늘 날짜 8월 20일 2교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학번, 성명, 학번이 있나요? 하여튼 성명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실험 목표 봅시다.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굴절됨을 안다. 그 다음에 빛이 굴절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물이 빛이 진행할 때 굴절율을 구한다. 이것을 하는 게 굴절 실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투명 반원통, 핀, 모는 종이, 나무판, 각도기, 컴퍼스, 삼각함수표, 레이저 포인트로 실험을 하고 투명한 반원형 물통의 평평한 면에 중앙 핀을 긋는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래프 용지의 중앙 XX와 이거 말로 하려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줄 건데 이런 반원통에 이렇게 모는 종이를 놓고 X, Y 축을 끈 다음에 샤알레 같은 반원통에 물을 한 3분의 2쯤 채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핀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선에서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5도, 뭐 30도, 45도 이렇게 쭉쭉 포인트에 핀을 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끈 다음에 물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래 물이 없으면 이렇게 딱 중앙 라인 여기서부터 만약에 45도면 여기도 45도인 부분에 이 선이 보이겠죠. 근데 사실 물이 채워지면 빛이 굴절해 가지고 조금 더 작은 각도의 부분에 마치 핀과 중심선이 겹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에 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에 첫 번째 핀을 세웠을 때 두 번째 핀이 굴절각 어디에 이 핀과 중심선이 어디에 얼마만큼 이것이 겹쳐진 것처럼 보이느냐 핀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굴절각이 어떻게 관찰되느냐를 구해서 나머지를 해 놓는 게 그리고 그 나머지 대답에 대답해 보는 게 오늘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론일까요? 네. 많은 긴 시간 힘들었죠. 네, 원격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